여기 한 미국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 여성은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오게 돼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외국인 관광객의 충격적인 경험, 국제 행사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 그리고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의아한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숨겨진 이면, 그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아 베넷이라고 해요. 저는 의사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제가 어릴 적이었어요. 의사들로 가득 찬 집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유명한 외과 의사이셔서 제게 있어 의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 가족 생활의 큰 부분이었어요. 제가 8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부모님이 저를 그들이 일하는 병원에 데려가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지루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였어요. 병원은 전혀 다른 세상 같았어요. 복도는 정말 깨끗하고 비누 냄새가 났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알록달록한 스크럽복을 입고 바쁘게 움직였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아빠가 수술을 마치고 나오시는 걸 보았어요. 피곤해 보이셨지만 얼굴엔 큰 미소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방금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기시나요? 그 순간 저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돕고 부모님처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에 대한 제 관심은 더욱 커졌어요. 저는 크리스마스마다 과학 키트를 선물로 받는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만화를 읽을 때 저는 의학 저널을 뒤적이고 있었죠. 네, 좀 덕후였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좋았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세 침습 수술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작은 도구와 카메라를 사용해 환자의 몸을 크게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이에요. 덕분에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집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때부터 저는 그걸 하기로 결심했어요. 수술을 더 편리하고 환자들에게 쉬운 방식으로 만들고 싶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너무 기뻐하시며 관련 서적도 많이 사주시고 수술 영상을 보게도 해주셨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쉽지 않았어요. 가끔은 너무 많은 공부로 머리가 터질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병원에서 본 그 어린 소녀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들에게 감탄하던 그 모습이요. 그 기억이 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했는데 그곳은 더욱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 순간이 즐거웠어요. 인간의 몸에 대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진짜 사람 같은 특수 인형을 사용해 수술을 연습할 기회도 있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마침내 마치 수십 년을 공부한 것처럼 느껴진 끝에 덕터 아멜리아 베넷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의사로 끝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냈어요. 미세 침습 수술을 위한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을 새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침내 해결했을 때의 그 기분, 정말 최고였어요. 그 모든 노력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어요.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국제의학연구 심포지엄 IMRS이라는 곳에서 온 것이었어요. 제 연구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것도 그냥 아무 곳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에서요. 저는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정말 큰 일이었거든요.
IMRS는 의학연구의 올림픽 같은 곳이어서 전 세계에서 오직 최고만 초대받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미국을 대표해서 초청된 사람 중 하나가 제가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아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가장 멀리 가본 곳이 학교에서 캐나다로 간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간다는 건 정말 설레고 동시에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길을 잃으면 어쩌지? 표지판을 못 읽으면? 이상한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장은 편안함의 경계를 넘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번 여정은 확실히 제 편안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죠. 그래서 모험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여행 가방을 싸기 시작할 때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했어요. 제 연구를 전 세계에 공유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뻤어요.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걱정되기도 했죠. 그리고 서울이 어떤 곳일지 궁금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몇 시간 동안 좁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반복해서 연습했죠. 모든 게 완벽하길 바랐거든요.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여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작은 비행기 창문에 얼굴을 대고 서울을 처음으로 보려고 했어요. 구름을 뚫고 내려오자마자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눈이 크게 떠졌죠. 서울은 정말 거대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적인 한국 건축물들이 보였어요. 곡선형 지붕과 정교한 디자인들이 도시의 풍부한 역사를 암시하고 있었죠. 와,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착륙한 후 공항을 지나가며 내내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 할까봐 걱정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들이 저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공항은 번쩍거리는 바닥과 높은 천장으로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멋진 공항이었어요. 걸으면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고 목적성 있게 움직였어요. 길게 줄을 서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조금씩 이 여행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동료 사라가 걱정했던 것처럼 혼란스럽진 않을 것 같았어요. 출구 근처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심포지엄의 대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그의 영어는 완벽했으며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가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베넷 박사님.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비행은 괜찮으셨나요? 호텔로 가는 셔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항 문 바로 밖에 주차된 세련되고 현대적인 버스로 걸어갔어요. 도시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서울은 가까이에서 보니 더 인상적이었어요.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이 보도 위를 바쁘게 지나갔어요.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었죠. 건물에는 한국어로 된 화려한 간판들이 가득했고 가게 사이에 자리한 작은 식당들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뉴욕과는 정말 다르네요. 제가 박 씨에게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울은 독특한 도시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매우 현대적이기도 해요. 아마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약 1시간쯤 후에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높고 반짝이는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로 꾸며져 있었어요. 친절한 직원이 저를 체크인해주고 20층에 있는 제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방 한쪽 벽이 커다란 창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의 멋진 정형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이 파란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멀리 남산 서울타워가 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반짝이는 불빛들과 넌사인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커다란, 편안해 보이는 침대에 그대로 쓰러지고 싶었지만 너무 흥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도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죠. 잠깐 상쾌하게 씻고 나서 근처를 걸어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전통적인 한국 식당을 지나쳤는데 색색의 음식들이 가득한 테이블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냄새는 정말 침이 고일 정도였어요. 익숙한 서양 체인점들인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도 보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울에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한쪽 모퉁이에는 정교한 목각 장식이 있는 고대의 사원이 있었고 바로 옆에는 거대한 TV 스크린으로 덮인 현대적인 쇼핑몰이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모든 역사가 고대부터 최첨단 기술까지 제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어요. 걷다 보니 이전의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도시는 따뜻하고 흥미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의 바르고 도움이 되었어요. 이 여행이 생각보다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침대로 기어 들어갔어요. 내일은 심포지엄 첫날이었고 잘 쉬어야 했거든요. 잠이 들기 직전 저는 여러 감정을 느꼈어요. 물론 제 프레젠테이션이 걱정되었지만 전 세계의 다른 의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그리고 서울을 더 많이 경험할 생각에 기대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잠에 들기 직전 생각했어요. 이건 절대 잊지 못할 모험이 될 거야. 심포지엄 첫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죠. 컨벤션 센터는 크고 현대적이었고 유리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햇빛이 가득 들어오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에 감탄했어요. 곳곳에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표지판이 있었고 친절한 직원들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등록 데스크에서 이름 배지를 받은 후 메인 컨퍼런스 홀로 이동했어요. 와우! 그 방은 엄청나게 컸고 줄줄이 놓인 좌석들이 큰 무대를 향해 있었어요. 벽에는 심포지엄 로고가 보이는 대형 화면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는 미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약간의 위축감도 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의사들과 연구자들이니까요. 깊은 숨을 내쉬며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되새겼어요. 제 연구는 중요하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발표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서로를 만날 시간이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먼저 인사하기로 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은 브라질에서 온 의사였는데 열대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독일에서 온 연구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를 듣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캐나다에서 온 의사들 그룹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근처에서 모든 사람을 관찰하는 듯한 한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한국팀의 일원이에요. 당신은요? 아멜리아 베넷입니다. 제가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지훈 씨.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지훈이 저처럼 외과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재건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고나 질병 후에 사람들의 신체 일부를 재건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었어요. 처음부터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에 감동했어요. 분명히 그의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럼 베넷 박사님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세요? 지훈이 물었어요. 저는 최소 침습 수술의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수술을 덜 고통스럽게 하고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저도 그 분야에서 최근 개발된 몇 가지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미 임상시험에서 당신의 기법을 테스트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연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훈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는 사려 깊은 질문을 던졌고 저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을 제공했어요. 비록 우리는 경쟁자였지만 협력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지훈이 환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수술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치료받는 사람들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확실했죠. 그날 하루는 발표와 워크숍으로 가득 찼어요. 새로운 암치료법부터 응급의학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제를 다루는 강연에 참석했어요. 그곳에 있는 전문가들의 수준이 엄청났어요. 저는 아이디어와 나중에 따라가야 할 질문들로 노트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어요. 하나 확실히 느낀 점은 모두가 협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연구를 발표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배워가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든 어떤 연구 분야에 있든 모두가 의료를 개선하려는 공통된 목표 아래 하나가 되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많이 걷고 서 있느라 발이 아팠지만 머릿속은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놀라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훈과 나눈 대화와 한국팀의 다른 참가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모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쳤어요. 서울에 오기 전에 가졌던 의구심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이 행사는 정말 잘 조직되었고 한국팀은 분명히 세계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연구와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더 건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에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고 다음 날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을 기대했어요. 심포지엄에서의 가장 큰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심포지엄 둘째 날 아침 꽤 좋은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제 발표는 오후에 예정되어 있어서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죠. 호텔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로비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점검했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노트를 훑어보는 동안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건 제 연구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큰 무대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분도 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해온 일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였으니까요. 이제 짐을 싸서 컨퍼런스 센터로 갈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였죠. 행운을 빌어주려고 전화한 줄 알고 웃으며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아멜리아, 엄마가 말했는데 울음을 참으려는 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상태가 좋지 않으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편찮으셨고 병원을 들락날락 하셨지만
항상 회복되곤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엄마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셔. 지금 모두 병원에 있어. 마치 누군가 제 배를 세게 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항상 가까웠거든요. 어렸을 때 저에게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해주신 분도 할아버지였어요. 늘 질문을 하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큰 응원자도 할아버지였어요. 어쩌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야 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얘야, 할아버지는 네가 여기서 발표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너 심포지엄에 간다고 했을 때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 엄마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할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결국 그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께 제 대신 키스해 주세요. 알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마치 거품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비하면 주변 모든 것이 멀고 사소하게 느껴졌죠. 시계를 보니 제 시간에 컨퍼런스 센터에 가려면 슬슬 출발해야 했어요. 하지만 일어서려는 순간 어지럼증이 밀려와 테이블을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머리가 온통 뒤죽박죽인데 과연 발표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컨퍼런스 센터로 가는 길은 온통 흐릿했어요. 밝은 햇살, 서울의 분주한 거리소리가 기억나긴 하지만 마치 TV 화면 속 장면을 보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어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조용한 구석을 찾아 발표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슬라이드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러 갔던 기억, 스스로 미끼를 끼우고 낚싯대를 던지도록 가르쳐 주셨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학교 과학 전시회에 오셔서 제 프로젝트를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눈물이 차올라서 간신히 참았어요. 여기서 지금 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참으려 할수록 더 힘들었어요. 생각에 빠져 있다가 누군가가 다가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었을 때까지요. 어제 만난 한국인 의사 지훈이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베넷 박사님,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끔찍하게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옆에 앉아 제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겨우 진정이 되었을 때 그가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집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훈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북적이는 컨퍼런스 센터 한가운데에서 저는 할아버지가 편찮으신 일, 할아버지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발표를 위해 남아 있어야 할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지, 갈등하고 있는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지훈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연민이 가득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시군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발표가 1시간 뒤인데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우리 슬라이드를 함께 검토해 볼까요? 연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잠시라도 걱정을 덜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지훈과 함께 발표 내용을 점검하면서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는 걸 느꼈어요. 연구에 집중하고 지훈에게 설명하는 동안 잠시나마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은 훌륭한 청중이었어요. 신중하게 질문도 해주고 유용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어느새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연단으로 걸어가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여전히 떨리고 불안했지만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 연구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새겼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저를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컨퍼런스 홀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가 보였어요. 그는 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저한테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애써 버티려고 했지만 목에 걸린 덩어리가 느껴졌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고 이곳에 계속 있어야 할지 고민된다고 털어놓았어요. 지훈 씨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줬어요. 뭘 해야 할지 조언하려는 대신 무슨 결정을 하든 그게 옳은 선택일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의 차분한 말투가 저를 조금은 안심시켰어요.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지훈 씨가 제 슬라이드를 함께 검토해주겠다고 했어요.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해주고 싶다고 했죠. 이 작은 친절이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경쟁 관계였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발표할 시간이 되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은 약간 떨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말을 시작하자 지금까지 쏟아부은 노력에 집중했어요. 할아버지가 제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를 생각했어요. 환자들에게 더 적은 통증을 주는 새로운 수술 방법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어요. 발표를 하는 동안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흥미롭게 지켜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보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설명하면서 몇 번은 미소도 지을 수 있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좋은 질문들을 던졌어요. 안도감과 자부심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걱정을 하면서도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자리로 돌아가면서 지훈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워줬어요. 그 단순한 제스처가 이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서 저에게 친구가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발표 후에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 소식을 기대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할아버지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쉬는 시간에 지훈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제 발표가 훌륭했고 제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연구와 고향에서의 삶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딸이 있는데 그녀도 의사가 되려고 생각 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와의 대화는 이 크고 낯선 도시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발표들을 들었어요. 그중 몇 가지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들이었어요. 이 학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듣는 건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는 많은 노트를 작성하며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모든 발표자들을 위한 저녁 식사가 열렸어요. 저는 지훈 씨와 다른 나라에서 온 의사들과 함께 앉았어요. 우리는 하루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왜 우리가 의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결국 모두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녁 식사 중에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엄마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는데 할아버지께서 깨어나셨고 저를 찾으셨다고 했어요.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 하셨대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깨어나 계시고 저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좋은 말들을 해주었어요. 지훈 씨가 할아버지께 보내드릴 사진을 함께 찍자고 제안했어요. 모두가 이 아이디어에 찬성했고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카메라를 향해 웃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바로 엄마에게 보내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사진을 보고 미소 지으시길 바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과 제 연구를 공유할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했고, 걱정할 때 저를 도와준 지훈 씨 같은 사람들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나아지실 거라는 희망도 가졌어요. 의사가 된다는 건 단순히 많은 의학 지식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서울로의 이 여행은 의학에 대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그날 밤은 앞으로 남은 주에 대한 기대감에 잠들었어요. 더 흥미로운 발표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집에 돌아가 할아버지께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날이 기다려졌어요.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지가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고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연단에 올라서자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앞에 있는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전 세계에서 온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제 연구에 대해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을 시작하면서 연구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수년을 바쳤거든요. 수술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연구의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프와 사진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기술이 의사들이 수술을 수행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청중들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메모를 하고 있었죠. 발표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방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무시하고 발표를 계속하려고 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이 쓰였어요. 그때 지훈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가 무대 옆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행사 주최자 중 한 명이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훈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어요. 말을 더듬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뭔가 잘못된 걸까? 지훈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출구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를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일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찌됐든 발표를 끝냈고 지훈이 바로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멜리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좋은 소식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죠. 우리는 복도로 나갔고 지훈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사고가 있었어. 그가 말했어요. 뉴욕에 큰 지진이 발생했어. 마치 발밑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뉴욕, 지진? 말이 안 됐어요. 내 가족은, 저는 숨이 막혀 말했어요. 괜찮은 거야?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몰라. 많은 지역에서 통신이 두절된 상태야. 하지만 주최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 중이야. 믿을 수 없었어요. 뉴욕에 지진이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적어도 큰 지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하지만 컨퍼런스 센터의 메인 오피스로 걸어가면서 TV에서 뉴스를 보았어요. 사실이었어요. 뉴욕시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건물들이 무너졌고 불이 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죠. 부모님, 여동생, 누구에게든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무력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지훈은 내내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주최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갈 긴급 비행편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짐을 챙기러 가야 할 것 같아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서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알려줄게. 저는 무감각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는 어떻게 모든 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가방에 던져 넣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겨우 닫을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었어요. 소식 있어.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없어. 하지만 우리를 공항으로 데려다 줄 차가 대기 중이야. 2시간 후에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 저는 가방을 들고 그를 따라 나왔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훈은 혼란 속에서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공항에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지훈은 체크인과 보안 검색을 도와줬어요. 게이트 앞에 서서 그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저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친구라면 당연한 거야.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멜리아, 기억해. 너는 강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헤쳐나갈 거야.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뉴욕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몰랐지만 그곳에 있어야만 했어요. 가족을 위해, 우리 도시를 위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다시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었지만 제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지난 며칠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저는 이곳에 제 연구를 발표하고 경력을 쌓으러 왔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엔 가족들 생각뿐이었어요. 그들은 안전할까? 집은 무사할까? 병원에 있는 할아버지는 어떨까? 눈을 감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지훈이 말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저는 강하다고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뉴욕에 도착했을 때 영원히 변해버린 도시와 마주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도시는 제 도시였어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 유럽에 한 환경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국제 행사에 참석했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국 대표단과 같은 숙소에 머물게 된 그녀는 처음에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환경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죠. 하지만 며칠 동안 한국 팀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녀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겪은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페트라 스보보다이고 저는 슬로바키아 출신의 환경 엔지니어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것에 열정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사랑했고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세상을 더 깨끗하고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어떤 나라들이 환경을 잘 보호하는지 어떤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지 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유럽과 북미, 그들은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시아,
저는 그들이 환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확신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요. 저는 한국이 오로지 빠르게 성장하고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을 보호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파리올림픽에 특별팀의 일원으로 초대받았을 때 정말 흥분됐어요. 우리의 임무는 올림픽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진행되는지 조사하는 것이었거든요. 정말 멋지게 들렸어요. 파리를 구경하고 스포츠 경기를 보고 환경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됐어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 올림픽 팀과 같은 건물에 머물게 된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거 정말 끔찍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저분한 복도, 시끄러운 이웃, 그리고 재활용이나 에너지 절약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파리로 떠날 짐을 싸면서 계속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을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한국팀이 시끄러울까봐 귀마개도 추가로 챙겼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라 생각하고 재사용 가능한 물병과 장바구니도 챙겼어요. 비행기에서 제 친구 마리아 옆에 앉았어요. 그녀도 저처럼 파리에 가는 걸 매우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던 걸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페트라, 그녀가 말했어요. 너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한국에 가본 적도 없잖아. 그들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 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마리아, 제발. 다들 알잖아. 그들은 대기업과 빠른 차들만 신경 쓴다고. 아마 재활용도 안 할걸?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더 논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옳다고 확신했거든요. 비행기가 파리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좋은 것들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올림픽에 가는 거잖아요. 에펠탑도 보고 프랑스 페이스트리도 먹을 수 있어요. 게다가 환경을 위해 중요한 일도 하게 됐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 팀에 대한 불안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시끄럽고 지저분하며 지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체류를 엉망으로 만들 거라고 확신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불공평했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이 모두 진심이었어요. 저는 환경을 잘 보호하는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준비를 할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 시작이네 생각했어요. 슬로바키아가 지구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시간이야.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도 견뎌내야겠지. 하지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려 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파리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더위가 벽처럼 훅 하고 밀려왔어요. 너무 더워서 정말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파리 같은 현대적인 도시에서 이런 더위를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상황은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 더 나빠졌어요. 그 버스는 오래되고 덜컹거렸을 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없었어요. 이 더위에 에어컨이 없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창문도 꽉 닫혀 있어서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대표들도 저처럼 불쾌해 보였어요. 모두 종이, 잡지, 심지어는 여권까지 사용해서 부채질하고 있었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여자가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라는 거야?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파리에 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쯤 저는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옷이 몸에 들러붙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찰싹 달라붙었죠. 빨리 방에 가서 시원한 샤워를 하고 싶었어요. 짐을 끌고 건물로 들어서는데 상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 무리가 보였어요. 그들은
웃고 떠들면서 더위를 전혀 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한국 팀이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은 저렇게 편안해 보일 수 있을까요? 반면에 우리는 모두 녹아내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제 안에 오래된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이런 날씨에 익숙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에어컨도 없겠지. 짜증과 우월감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 대해 항상 생각해왔던 것들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편안함이나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 후 며칠 동안 제 불만은 점점 커졌어요. 제 방은 마치 오븐 같았고 에어컨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어요. 작동할 때조차 죽어가는 고양이 같은 소리를 냈죠. 더위 때문에 밤에는 잠을 설쳤어요. 한편 한국팀은 항상 시원하고 침착해 보였어요. 그들은 절대 땀을 흘리거나 온도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더위를 식혀보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어요. 차가운 샤워도 하고 작은 휴대용 선풍기도 사보고 심지어 얼음 조각을 주머니에 넣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오래 효과가 있진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한국 대표 중 한 명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더위에서도 잘 견디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지나쳤죠. 걸어가는데 그들의 팀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덥고 답답한 방에서 잠을 청하면서 한국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불편함에 익숙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같은 나라를 무시해온 제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뭔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내일은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자존심을 꺾고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고 차분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발견이 제가 한국과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연한 의지로 일어났어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록 자존심을 삼켜야 한다고 해도요. 옷을 입으며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과연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맞을까요? 아니면 뜻밖의 놀라움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단순한 조사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여정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방을 나서며 한국팀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과연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세계관이 뒤집힐 준비가 되었을까요? 더는 못 참겠었어요. 파리의 더위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방은 마치 오븐처럼 뜨거웠고 저는 옷이 땀에 젖어버렸어요.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창문을 열어도 더운 공기만 들어왔죠.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겨우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러 갔어요. 슬로바키아 팀의 다른 멤버들도 저만큼 힘들어 보였어요. 우리는 모두 냅킨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제가 투덜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요? 제 팀원인 안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난 내 인생에서 이렇게 불편했던 적이 없었어.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국팀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아주 상쾌해 보였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더위에 시달리는 우리와 달리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해? 제가 안내게 속삭였어요. 우리처럼 더위에 시달리지 않는 거야? 안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도 그들이 더위에 익숙해서 그런 걸까? 저는 찡그렸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여름도 덥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뭔가 수상했어요. 아침 식사 후에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한국 팀이 어떻게 그렇게 잘 버티는지 궁금했어요.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작은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한국 팀이 일상 활동을 위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의 층으로 몰래 내려갔어요. 네, 비윤리적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더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방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복도 공기가 달랐어요. 더 시원하고 신선했죠.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잠시 그들의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놀랍게도 잠겨있지 않았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그것을 봤어요. 방구석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장치가 있었어요. 작은 여행 가방 크기 정도였고 전면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시원한 공기가 그 장치에서 나와 방을 채우고 있었어요.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장치를 살펴봤어요. 제가 본 어떤 에어컨과도 달랐어요. 벽에 통풍구도 없고 외부에 큰 압축기도 없었어요. 그저 작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기계 하나뿐이었죠. 제가 그 장치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들의 방에서 몰래 조사하다가 들킬 수는 없었죠. 서둘러 방을 빠져나와 제 층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 찼죠. 저 장치는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이 더위에서 그렇게 잘 작동할 수 있는 걸까? 왜 한국 팀만 저걸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질문들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호기심이 저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죠. 결국 그날 저녁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그냥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저녁 식사 중에 한국 팀의 친절한 멤버 중 한 명인 재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재원 씨, 저는 자연스러운 척하며 말했어요. 다들 더위를 잘 견디는 것 같아서요. 비결이 뭐예요? 재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 알아차리셨군요. 비밀이라기보다는 저희는 한국에서 직접 냉각 장치를 가져왔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방에 있는 그 작은 장치가요? 그게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친환경 냉각 시스템이에요. 기존 에어컨보다 에너지를 훨씬 적게 사용하면서도 더 잘 작동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환경공학자인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재원의 눈이 빛났어요. 아, 공학자세요? 그럼 잘 됐네요.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품고 있던 의심과 편견은 그 놀라운 기술 앞에서 모두 사라졌어요. 그 후 1시간 동안 재원은 그들의 냉각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첨단 재료와 스마트한 디자인을 활용해 유해한 냉말 없이도 효율적으로 공기를 식히는 장치였어요. 휴대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며 극한의 더위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에 딱 맞는 기술이었죠.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 놀라운 기술에 대한 흥분, 한국의 혁신에 대한 존경,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환경기술에서 뒤처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여전히 땀을 흘리며 불편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잘못 생각했을까? 내가 잘못 판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제 편견이 단지 불공평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뒤처지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배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거예요. 잠에 들기 전에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요. 누구에게서든 배우겠다는 자세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새로운 이해를 향해 나아가게 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팀의 놀라운 냉각장치를 발견한 후로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환경 문제에 있어서 항상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장치를 만들 수 있었을까? 더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어요. 혹시 그들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제 영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지만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아침 식사 중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친근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어요. 저는 슬로바키아에서 온 페트라라고 해요. 혹시 그 냉각장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아주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민중화, 수연이라고 소개했어요. 민주는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며 그 장치가 친환경 기술에 중점을 둔 한국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이 냉각장치는 열을 흡수하는 특수재를 사용해요. 일반 에어컨처럼 정이나 화학물질이 필요 없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 친환경 기술에서 이렇게 앞서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경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재활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 도시들이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녹지 공간과 대중교통으로 설계되었다고 말해줬어요. 어느 저녁, 민준과 저녁을 먹다가 민준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수소연료 전지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거의 음식을 목에 걸릴 뻔했어요. 수소연료 전지요? 그건 최첨단 기술 아닌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버스와 기차가 수소로 운행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환경공학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왜 제가 한국을 그렇게 쉽게 판단했을까? 저는 고정관념과 오래된 정보에 의존해 제 시각을 형성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정하기는 부끄럽지만 저는 꽤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한국 선수인 지수가 양궁 연습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한국에서 자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 배운 경험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어요. 지수 씨, 라고 제가 말했어요. 학교에서 환경 문제에 대하여 배우는 게 어땠어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종류의 재활용을 위한 특별한 통이 있었던 게 기억나요? 어느 반이 가장 많이 재활용하는지 경쟁도 했었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슬로바키아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것이 훨씬 나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학교 건물 중 많은 곳이 친환경 건물이에요.
태양열을 사용하고 빗물을 모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 감탄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슬프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어떻게 저는 한 나라에 대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배운 것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지 환경 기준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면에서 선두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결합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세계관이 너무 단순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나라들을 환경에 좋은 나라 또는 환경에 나쁜 나라로 분류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어요. 모든 나라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나라들이 가장 큰 교훈을 줄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제 오래된 생각들이 저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한국 팀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어쩌면 슬로바키아에 이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또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제 시야를 넓혀준 한국 친구들에게 감사했어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줘서요. 지훈이라는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저를 그들의 팀 발표에 초대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쩌죠? 다음 날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앞쪽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는 한국팀이 보였어요. 자리에 앉자 방이 시원하고 쾌적하다는 걸 느꼈어요. 또 다른 친환경 냉방 장치일까요? 지훈이 연단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녹색 미래로의 여정을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불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영상에는 번화한 도시와 높은 빌딩들이 나왔는데 뭔가 달랐어요. 도처에 나무들이 있었어요. 옥상, 보도, 심지어는 빌딩 벽면에서도 나무가 자라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훈이 설명했어요. 우리의 녹색 도시 이니셔티브는 도시를 살아 숨쉬는 생태계로 변모시켰습니다. 저는 흥미진진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영상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전기버스가 조용히 거리를 달리는 모습, 그리고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로 가득한 공원이 나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오염되고 혼잡한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다음으로 그들은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팀원인 수진이 말했어요.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이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놀라게 만든 그래프와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여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을 능가했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건 그들이 냉방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제가 그들의 방에서 본 것과 같은 기술이었죠. 우리의 친환경 냉방 시스템은 기존 에어컨의 에너지의 일부만 사용합니다. 지훈이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극심한 더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유해한 배출물이 없어요. 저는 목이 메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이 환경 보호에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니 그들은 여러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발표가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은 재활용 프로그램, 해양 정화 활동, 그리고 재조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각 주제는
마치 파도처럼 제 오랜 신념을 휩쓸어 갔어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저는 눈을 깜빡이며 제가 본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흥분한 채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대부분 떠난 후 저는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겨우 속삭이듯 말했어요. 지훈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매움에 드셨다니 정말 기뻐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대어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한국과 환경에 대해 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지속 가능성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오래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발전을 알리는데 열정적입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훈은 한국의 환경 이니셔티브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슬로바키아의 문제들을 공유했어요. 그것은 제가 가져온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 진정한 아이디어의 교환처럼 느껴졌어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지훈은 작은 USB 드라이브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여기에는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슬로바키아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드라이브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배우고 변화한 것의 상징이었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제가 본 것과 들은 것들로 가득했어요. 제 이전의 태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고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배운 것들을 믿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이건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대담한 제안으로 이메일을 마무리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환경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메일을 전송하고 나니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인 셈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을 문제로 보는 대신 더 나은, 더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동반자로 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이 어떤 날이 될지 기대가 되었어요. 또 어떤 놀라운 일들과 교훈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행기가 브라티슬라바에 착륙했을 때 파리로 떠난 지 몇 주 만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엔 배운 것들로 가득 차서 빨리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더운 공기 때문에 고생하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거나 우리나라의 오래된 에어컨을 탓했겠지만 이제는 여기서도 한국의 그 냉방장치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 고양이 마일로가 평소처럼 야옹거리며 저를 맞아줬어요. 마일로의 귀 뒤를 긁어주면서 마일로, 내가 배운 걸 믿기 힘들 거야. 예전엔 한국이 공장과 오염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잖아. 정말 큰 오해였어. 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회사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이 제 책상 주위에 모여서 올림픽에 대해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스포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한국의 놀라운 환경 프로젝트들에 대해 말하게 되더라고요. 직접 봤어야 했는데 라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멋진 도시, 농장들이 있어.
회사 옥상에서 신선한 채소를 따는 모습을 상상해봐. 상사인 노박 씨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그거 참 좋긴 한데 페트라, 우리 슬로바키아엔 어떻게 도움이 될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배운 걸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기억하시죠? 한국에서는 지하철 터널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겨울에 인근 건물들을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브라티슬라바의 트램 시스템에도 비슷한 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동안 동료들이 눈빛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이 보였어요. 심지어 노박 씨도 감탄하는 것 같았죠.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의 아이디어를 슬로바키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에 몰두했어요. 파리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연락했더니 그들도 기꺼이 지식을 공유해줬어요. 어느 날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노박 씨까지 책상에 다가왔어요. 페트라, 라고 그가 말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는데 내가 가져온 아이디어들이 정말 대단해. 이 한국 혁신들을 구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네가 이끌어보는 건 어때?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이끈다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를? 한 달 전만 해도 누가 이런 말을 했다면 비웃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집으로 가는 길에 전에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던 한국 식당을 지나쳤어요. 풍겨오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녁을 먹기로 했죠. 파리에서 처음 맛본 비빔밥을 먹으며 스스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도 배워볼까 생각하고 있다니. 파리 첫날 한국 팀 근처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을 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어요. 겉모습은 같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슬로바키아를 떠날 땐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데 돌아올 땐 열린 마음과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잠에 들기 전 앞으로 있을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생각했어요.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슬로바키아를 더 푸르고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한국에 직접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웃음이 나왔죠. 한국이 가고 싶은 마지막 나라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방문을 꿈꾸게 되다니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파리에서 가져온 가장 소중한 것은 멋진 도구나 친환경, 도시들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교훈이 예상치 못한 곳과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에 들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자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자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제 모험은 끝났지만 여러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